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묘한 감이 있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생후 6개월의 이야기로 시작할게. 우리 집은 외가댁이 괌에 있어서 91년부터 매달 괌에서 친척끼리 만남을 가졌어. 물론 어린 아기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애나 부모나 주변인들 모두가 힘든 일이지만 나를 봐줄 수 있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한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후 2개월부터 비행기를 탔어. 대기할 때나 비행 중에는 죽은 듯이 잠만 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매번 칭찬해 주셨다던 내가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비행기 탑승 바로 전까지 엄청 울었대. 혈육 말로는 내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우니까 고막에서 이명이 들렸대.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온몸이 자주색으로 변할 때까지 우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 이날은 1997년 8월 16일. 우리가 예매한 티켓은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의 항공기였어. 부모님은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항상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만일 탑승 전에 저렇게 울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거라고 내 목청에 고맙다고 하셔. 밥을 무럭무럭 먹고 자란 나는 5살부터 8살까지 이상한 것을 보게 됐어. 당시에 안방에서 나랑 엄마랑 자고 혈육이랑 아빠는 옆방에서 잤어. 안방에서 문을 열면 바로 현관과 거실, 부엌이 보이는 구조였지. 잠이 들락말락하는데 자꾸 거실에서 뭐가 지나다니는 것 같았어. 이불을 눈 밑까지 올려 덮은 다음에 집중해서 보니까 내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흰색 민소매랑 반바지를 입고 거실에서 콩콩 뛰고 있더라고. 근데 얘가 흰빛으로 살짝 블러 처리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흰빛이 걔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어. 계속 쳐다보다가 얘랑 눈이 마주쳤는데 얘가 현관문 쪽으로 누구한테 오라는 듯이 손을 흔들었어. 쫄보인 나는 엄마를 흔들면서 엄마, 일어나봐. 저기 누가 있어. 얼른 봐봐라고 하니 엄마가 일어나서 그쪽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봐도 없었어. 잠이나 얼른 자라고 잔소리를 들으며 다시 누웠는데 엄마가 잠드니까 거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어. 다시 이불 속에서 방문 밖을 보니까 검은색 긴 머리를 하고 흰색 옷을 입고 맨발인 여자들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앞에 1명, 뒤에 2명, 그 뒤에 3명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얘네는 옅은 초록빛을 보였어. 나 진짜게 무서웠어. 또 엄마 깨우려고 엄마 손 주물거리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날 보더니 검지를 입에 대고 쉬겠어. 내가 벌벌 떨면서 가만히 굳어 있었더니 엄마가 드디어 깨셨어. 엄마 저기에 뭐 없어? 아까 여자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있었어. 이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거실로 가셨어.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현관이란 거실 바닥에 잿가루같이 탄내 나는 검은 가루들이 뿌려져 있었어. 저 때는 뭔지 모르니까 저렇게 했지. 지금이라면 100% 퍼지렸다. 누가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해서 이거랑 핸드폰 얘기해주면 무섭다고 오히려 화내더라. 8살, 13살에는 날 닮은 걸 자주 마주쳤어. 이건 내가 잊고 있던 경험인데 얼마 전에 엄마가 너 그때도 그랬었잖아 해서 상기됐어. 8살 때 주말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어. 혈육이 매점에 들려 칸초를 사다 줘서 나는 먹으면서 멍을 때리고 있었지. 내가 왼쪽 뒷자리에 앉아서 칸초를 먹으며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는데 진심 나랑 똑같이 생기고 머리도 묶었고 옷도 똑같이 입은 애가 지나가는 거야. 싸한 느낌 알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리얼털이 빠져나갈 것처럼 소름이 돋았어. 내 옆에 앉아있던 엄마도 얘 뒷모습을 보게 됐어. 둘이 황당한 상태로 칸초를 입에 넣다가 몸과 정신이 정지했지. 혈육한테 방금 뒤에서 말해주고 있었는데 얘가 이번에는 내 옆으로 지나갔어. 곱게 가면 말을 안 해. 쓱 지나가더니 나를 보고 입 찢어지게 미소를 날렸어. 진짜 입이 꽤 컸어. 리얼 지나갈 때 혈육도 같이 봤어. 이걸 어느 정도 보고 들은 8살 많은 나의 혈육은 무서웠는지 울다가 토하더라. 난 그냥 칸초 먹고 잠. 13살 때엔 저 일을 잊을 만하면 현관벨이 울렸어. 누군가 벨을 누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메라로 문 밖 상황이 보이잖아. 석 달에 한 번쯤은 벨이 울리면 지지직거리면서 나랑 똑같은 모습을 한 애가 카메라 앞에 서서 찢어지게 웃더라. 무서운 건 둘째치고 이게 도대체 뭔 지랄인가 싶어서
엄마가 아끼던 무쇠 프라이팬이랑 물집지랄 견을 안고 현관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아 그리고 한 번은 엄마랑 부엌에서 귤 까서 먹고 있는데 현관 옆쪽에서 팥이 날라와서 내가 맞았어. 이건 정말 아직도 궁금해. 현관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신발이랑 강아지 산책 가방만 있었거든. 근데 누가 그걸 던졌는지 그 팥이 어디서 날라온 건지. 사실 내가 팥을 먹으면 배앓이해서 우리 집엔 그때나 지금이나 팥이 없었어. 그리고 왜 하필 그걸 내가 맞은 건지 궁금해. 난 이 사건 이후로 절대 팥에 손도 안 댔어. 이외에도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신과랑 수면 클리닉 등등 병원도 가봤어. 특히 부모님이 이런 일들이 나이인지 오류인지 혹은 조현병과 관련된 건가 걱정하셔서 다행히 여러 교수님들에게서 정서 부분과 인지 능력이 평균 이상이며 수면의 질도 좋다고 진단받았어.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신부님, 목사님, 스님, 무당 선생님에게 조언을 들으러 찾아다녔어. 두 번째 이야기, 소시오패스. 10년 전 우리 집은 신촌에서 원룸 임대업을 했었어. 당시 원룸치고는 나름 보안 철저하게 만들어놔서 지방에서 딸내미 올려보낸 부모들이 비싸도 방 좀 내놓으라고 항상 성화였지. 덕분에 성비는 여자들이 월등히 많았어. 입주한 지 3달쯤 된 여자애였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도어록 비번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귀찮은 애가 있었어. 방에 매뉴얼 있는데 이게 복잡한지 매번 해달라고 하더라. 좀 진상기가 보여서 트집 안 잡히려고 조낸 친절히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 근데 어느 날부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댔어. 자기 없을 때 누가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물론 우리는 모든 방을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카드가 있긴 했어.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마스터카드로 아무 방이나 들락거리는 무개념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비번 안 가르쳐주고 방 빼는 애들이나 정기점검 나올 때 미리 동에 구하고 들어가는 용도 말고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았어. 근데 그 여자애는 나를 의심하는 듯했어. 하필 시기도 내가 방학 때라 거의 원룸은 내가 지키다시피 했을 때야. 부모님이 좋게 말하고 내가 착각한 거다 타일러서 내려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얘가 또 엄청 화가 나서 올라왔어. 자기가 외출하면서 문틈에 종이를 껴놨고 침대에 이불 모서리도 살짝 접어놨는데 종이는 떨어졌고 이불은 펴져 있다고. 그냥 100% 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올라와서 쌍욕 퍼부었어. 땀 존나게 흘리면서 옥상 청소하고 기분 좋게 돈가스 시켜 먹고 있는데 이게 나를 빡돌게 했어. 이쯤 되니 부모님도 슬슬 날 의심하는 눈치였어. 당시에 CCTV가 현관에 1개, 주차장에 1개만 있어서 각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었어. 과대망상 허언증 걸린 년 증거 잡자고 비싼 돈 들여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일. 당시 지금의 SD급 화질도 못 되는 내 디카를 비타 500박스에 위장해서 그냥 복도에 설치했어. 2시간마다 내려가서 메모리를 비우고 와야 되는 건 함정. 근데 3일 하니까 이 짓도 못하겠더라. 근데 4일째 사고가 터졌어. 그날은 여자애가 아니라 경찰이 먼저 우리 집 문을 노크했어. 방 안을 봤더니 벽 천지에 반짝이가 묻어있는 거야. 여자들 화장할 때 쓰는 펄 같은 거 말이야. 여자애는 며칠 고향에 내려가면서 문 손잡이에 지 화장품 펄을 묻혀놓고 간 거야. 범인 잡겠다고 말이야. 이게 잘 안 지워지니까 범인이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흔적을 남기길 바라면서. 근데 그 범인이 마치 이 여자애를 조롱하듯이 방 안 온 벽 천장 바닥에 펄을 찍어놨어. 경찰이 내 방에 들어와서 키보드 마우스 서랍 손잡이 수도꼭지 심지어 변기 물 내리는 레버까지 펄 묻어있는지 조사했어. 당근 없지. 난 그냥 돈가스만 처먹고 있었는데 4일 동안 비운 방 세면대는 방금 누가 샤워한 듯 아주 촉촉하게 젖어있고 비누는 불어있더라. 결국 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어. 젊은 남자인 죄. 70년대 학교 앞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이유도 모르고 남산에 끌려간 아재들 기분이 이랬을까? 집에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디카에 뭐가 찍혔나 돌려봤는데 이 일치되는 날 밤 11시쯤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비어있는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가는 거야. 3일째 영상엔 없고 4일째는 안 찍었으니 당연히 없고 수상하잖아. 사건의 전말은 여자친구를 공포에 몰아넣고 지 자취방에 불러들일 목적으로 남자친구 새끼가 벌인 짓들이었어.
여자친구가 학교 간 사이 몰래 여자친구 방에 들어가서 수상한 흔적들을 남기는 공을 들이길 한 달. 여자친구가 이상함을 눈치챘고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면 이 새낀 막 잔인한 원룸 살인사건 같은 얘기들을 해주며 겁에 질린 여자친구한테 무서우면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라고 말했어. 최종 목표는 동거였고 그 클라이맥스가 그날이었던 거였어. 여자친구가 방문에 부비트랩을 설치한 얘기를 듣고 발라놓은 펄보다 더 많은 양의 펄을 손에 떡칠해서 방 안에 도배한 거지. 세면대 이불 다 그 새끼 짓이었어. 여자친구가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자기랑 동거할 거라 생각했던 거지. 좀 소름 돋는 건 경찰 온 날 그 새끼가 지 여자친구 감싸 안고 존나 자상하게 위로해 준 거야. 지 여자친구가 무서워하면 할수록 이 새낀 자상하게 위로하면서 대가리로는 또 어떻게 겁줄까 존나 궁리했을 거 아냐. 결국 남자 새끼는 고소 먹고 여자애는 휴학했어. 세 번째 이야기, 경비 아저씨.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부지런하다. 매일 있는 야간 순찰은 물론 아침마다 이곳저곳을 움직이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건네시곤 한다.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아저씨는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웃음은 전염이 된다고 했던가. 아저씨의 환한 웃음을 보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입꼬리가 느껴지곤 한다. 그건 주민들 모두가 같은 반응인지 아저씨와 얘기할 때 다들 웃고 있는 모습뿐이다. 남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일은 정말 큰일이다. 그 덕에 칙칙하고 냉정해 보였던 아파트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그렇게 인사하는 아저씨를 보며 자라난 아이들이 이젠 모두에게 인사를 한다. 그 덕에 어른들도 하나둘씩 살가운 인사를 건네며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아파트에 일어나고 있어서 저번에는 어디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다고 했다. 취재 올 정도의 일인가? 아버지가 떨떠름하게 투덜거리며 소주를 들이켰다. 매일 퇴근하시면 가볍게 약주를 하는 아버지의 앞에서 적당히 식사를 때우던 나는 생각 없이 아버지의 중얼거림을 들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말이야. 어두운 구석이 있는 법이라고. 그 내면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밝은 척하는 거라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인상을 구기며 말했다. 아직도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서 되겠어요. 좀 좋은 건 좋게 받아들여야지. 왜 자꾸 분석을 하려고 그래? 아니, 무슨 말도 못하게 해. 하여튼 내 말이 맞아. 그렇게 작은 실랑이를 벌이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것저것을 훑어보던 중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A경비 아저씨라는 타이틀을 볼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아저씨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클릭을 하고서 아저씨에 대한 기사 내용을 조심스레 정독했다. 거기엔 온통 아저씨에 대한 칭찬뿐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 읽고서 네티즌들의 코멘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니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어두운 법입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겉만 보고서 모르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뭔 짓을 할지. 라는 코멘트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난 적잖이 놀랐다. 생각보다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이다.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나둘 살펴보고 있을 때 돌연 뭔가가 터지는 소리가 귀로 들려왔다. 쾅! 그건 군대 시절 포대 전술 훈련을 할 때 들었던 그것과 매우 흡사했다. 심장이 철렁여서 방문을 박차고 나오니 부모님도 나와 같은 얼굴로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다. 곧 들려오는 높은 비명소리에 우리 가족은 서둘러 베란다 쪽으로 갔고 그 아래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뭔가가 자동차에 굳게 박혀버린 듯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어떻게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작게 이를 갈고서는 서둘러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었거니와 고요히 눈을 감고 있는 듯한 얼굴에는 고통이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편한 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파트 단지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가득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버린 아파트 단지. 경비 아저씨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최대한 평상시의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했지만 바로 죽음이 일어난 직후여서 그런지 모두의 반응이 냉담했다.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적당히 좀 하세요.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주차장 내에 울려 퍼졌다. 호기심에 살짝 그곳에 가보니 경비 아저씨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와요. 정말 분위기 파악 좀 하시라고요. 예?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꾸 실 없이 웃고 다니시는 거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 말에 경비 아저씨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힘없는 노인 같은 모습에 아주머니는 콧방귀를 뀌고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 버렸다. 왜 이렇게 사람이 비틀어진 거지? 따지고 보면 아저씨의 잘못도 아닌데. 아파트 내로 들어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 경비 아저씨를 바라보니 생전 처음 굳은 얼굴을 한 아저씨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저씨도 역시 사람이었다. 언제나 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만히 아저씨를 보고 있던 중 내 시선을 느꼈는지 아저씨도 나를 보고서는 살짝 웃었다. 그 미소는 언제나도 같은 따스해 보이는 미소였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방에서 밀린 과제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또 엄청난 소음이 내 귀를 강타했다. 쾅!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무엇임을 알고 있었다. 서둘러 베란다 쪽으로 달려가 보니 조금은 어려 보이는 여학생 하나가 차에 틀어박힌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잡혔다. 고요히 잠긴 눈. 편안해 보이는 표정. 도저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뭔가가 있었다. 또 자살인 건가? 서둘러 구조대에 전화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드는 순간 웬 익숙한 인형 하나가 여학생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다. 미라나, 미라나.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여학생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는 아주머니. 분명 어디서 봤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주머니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려고 할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죽은 여학생이 있는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 주차장에서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며 웃고 있는 게 보였다. 언제나 같은 미소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다. 사람의 미소라고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해야 하나.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와 구조대에 신고를 넣었다. 연달아 자살자가 나오는 통에 아파트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다. 그 중에서는 무서워서도 못 살 것 같다는 주민들도 있었고 집값 떨어지면 어쩌냐며 초조해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경비 아저씨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난 아저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아버지의 말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 자살자가 연달아 나온 마당에 하루 종일 웃으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감정이 없는 건가? 분위기를 읽지 못하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난무했다. 비단 이 생각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주민들 모두가 아저씨를 하나씩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저씨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언제나 웃고 있는 피에로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아파트의 분위기는 예전보다도 못한 쌀쌀하다 못해 얼어붙는 분위기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다. 우리 이사 나가자. 오랜만에 하는 외식 자리에서 아버지가 내뱉은 말이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미쳤냐며 반기를 들었겠지만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거기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다. 요새 하도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말이야. 불안해서 못 살겠어. 아버지 그런 소문은 안 믿는 주의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봐라. 사람이 벌써 셋이나 죽었어. 그 말에는 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셋이요. 내 말에 어머니가 답했다. 너 학교 가는 날 오전에 자살한 사람이 또 있었어. 언제요? 그 아주머니 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갔지. 자살이에요? 뭐 때문에요? 몰라. 내가 경찰이니. 안 그래도 요새 우리 아파트 흉흉하기로 소문이 나서 아무도 이사 오려고 하지 않아. 지금 집값이 말이 아니야. 더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말대로 빨리 이사 가는 게 낫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그 사이에 추가로 자살자가 생겼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엔 아무도 죽지 않았었나? 그렇게들 알고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 이난이 대학교 근처로 이사 갈 거니까. 마지막 소주 잔을 들이켠 아버지가 계산대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 아저씨가 분명해. 외식을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경비실에 불이 꺼져 있다. 이상하다. 언제나 불이 켜져 있던 곳인데. 의문이 들었지만
딱히 신경 쓸 일도 아니어서 집으로 걸음을 옮기니 요란한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 뭔 일이래? 그렇게 말한 아버지가 서둘러 문제의 장소로 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시커먼 매연 냄새가 호흡기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불이 났음을 알 수 있었다. 곧이어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하는 소방차 여러 대가 보였다. 참 이놈의 아파트 단지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정말 뭐라도 낀 것처럼.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처럼 경비 아저씨에게 뭐라도 있는 걸까? 어머니 잠시 다른데 좀 들렀다 갈게요. 괜히 마음이 우울해져서 머리를 식히고 싶어졌다. 빨리 와라는 어머니의 말을 뒤로 아파트 후문 앞에 있는 공원으로 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 순간 문제의 경비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였다. 허둥대며 서두르는 그의 모습에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순간 호기심이 발동한 남 몰래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저씨의 뒤를 따라갔다. 아저씨는 후문에도 있는 경비실로 급히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경비실 내에서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한 마음에 천천히 다가가 경비실 문안을 열자 놀랍게도 아저씨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분명히 여기로 갔는데 작디작은 5평 내의 경비실 안에서 아저씨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상하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다른 곳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 건가? 경비실 내를 두리번거리며 뭔가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딱히 보이는 것은 없었다. 순간 작은 실망이 밀려왔다. 그동안의 일에 대한 실마리가 손에 잡힐 듯한 순간 허무하게 없어져 버린 것 같았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경비실을 나서려는데 화장실 쪽에서 돌이 갈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가보니 화장실 벽 쪽에 어느 한 부분에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것이 보였다. 방금 전에 소리로 균열이 일어난 건가? 암모니아 냄새를 뒤로하며 작은 균열이 가 있는 곳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금 여기서 저곳에 손을 대면 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분명 아저씨는 저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럼 저 안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어놨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지금은 일단 물러나자였다. 일단 안에 아저씨가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되었으니 혹여 마주친다면 껄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대로 미련 없이 경비실로 나와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아저씨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화재도 제법 진압이 되고 소방차들이 하나둘씩 아파트 내를 떠날 때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 허나 다른 것이 있다면 언제나 짓고 있던 미소가 사라져 있다는 것이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해도 믿을 정도로 아저씨의 표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부터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말이다.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던 아저씨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로 걸어가 버렸다. 아저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경비실로 들어와 문을 잠근 뒤 화장실로 향했다. 왠지 모를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게 맞는 건가? 저 너머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 행동이 과연 맞는 건가? 마지막 내적 갈등이 일어났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동안의 미스터리를 모조리 풀어낼지도 모른다는 그 성취감은 생각보다 강렬했다. 작게 균열이 가 있는 벽을 향해 걸어간다. 그리고 손을 뻗어 가볍게 벽을 두드리니 뭔가 텅 비어있는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다. 여기가 분명하다. 천천히 체중에 무게를 실어 문을 밀어내니 약간의 거친 들소리 비슷한 것이 나며 문이 열렸다. 순간 훅 하고 들어오는 지하 특유의 냄새가 후각을 잠식해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환해지는 빛을 따라 천천히 시야를 옮기니 꽤 길어 보이는 어두운 통로가 전부였다. 외자로 되어 있는 통로였기에 길을 헤맬 염려는 없어 보였다. 한 걸음씩 떼며 전진한다. 이내 직감적으로 통로의 길이가 꽤 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걸음을 조금은 빨리 하기로 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하 특유의 냄새와 꺼림칙한 기운이 온몸을 옥죄는 것 같았다. 10분 정도 걸었을까? 이내 10평 정도 되어 보이는 공간 하나가 보였다. 그 공간 뒤에는 4개의 통로가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동을 할 때 쓰는 것 같아 보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어두운 곳곳에 빛을 비추며 이것저것을 살피는 도중이었다. 공간의 정중앙에 놓인 낡아 보이는 공책. 이런 곳에 있을 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공책을 넘기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순간 심정이 크게 요동쳤다. 설마 누군가 이리로 오고 있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하지? 숨어야 하나? 혹시 누가 오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오고 가며 쉽게 자리를 못 두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자 급속도로 몸에 피로가 쌓이는 듯했다. 다시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 더 이상의 발소리를 들려오지가 않았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공책을 넘기니 4개의 숫자들이 써져 있는 게 보였다. 공책을 가득 메울 정도로 4개의 숫자들이 일정한 간격과 패턴으로 나란히 써져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사선으로 그어진 몇 개의 숫자도 보였다. 혹시 몰라서 카메라로 해당 숫자들을 모조리 담아낸 뒤 가만히 그 숫자들을 바라봤다. 설마 아파트 호수인가? 1차원적인 접근으로 볼 때는 당장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외에는 경비 아저씨가 이런 숫자를 적어낼 리가 없다. 그럼 이 사선은 대체 뭐지? 왜 이렇게 많이 그어져 있는 거지? 더 이상 고민을 해도 알아낼 방도가 없다. 서둘러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난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다시 돌아가야 할 통로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처음 이 공간에 들어올 때 보였던 4개의 통로가 전부였다. 너무나 기괴해서 불빛을 비춰가며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지만 4개의 통로가 전부였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건가?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 액정을 봤지만 통화권 불능이라는 단어만 눈에 보일 뿐이었다.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오른쪽 편의 통로로 들어가기로 했다. 천천히 불을 비추며 걸음을 떼는 순간 어두웠던 통로의 순간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전체의 영상 하나가 하나씩 새겨지는 것처럼 작은 모래 아래 사이즈부터 커다란 바위 사이즈의 무언가가 합치고 합쳐져 커다란 영상 하나가 통로에 가득히 채워졌다. 강렬한 여인의 비명소리, 꽝 뭔가가 터지는 소리, 허르르륵 강렬한 화염의 소리, 다시 이어지는 여인의 비명소리, 시야를 가득 메우고 귀를 가득 채우는 소음소리에 정신이 금방 혼미해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이 통로를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다시 전에 공간으로 돌아오니 아주 익숙한 사람 하나가 나를 보며 서 있는 게 보였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 경비 아저씨였다. 최악이다. 하필이면 제일 기피해야 할 대상이 눈앞에 있는 꼴이라니. 아저씨는 옅게 웃고 있었다. 그게 반가움의 표시인지 적대의 표시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평소에 볼 수 있었던 따스함이 느껴졌던 미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긴 어떻게? 그렇게 말하며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아저씨를 보며 난 적당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면역이 없는 내겐 적당한 대안이 떠오르질 않았다.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군요. 그렇게 말하며 가만히 서 있는 아저씨. 기분 탓일까? 방금 전만 해도 느껴지던 위화감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게 아니라요. 그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럴 수 있지요. 모험심이란 건 누구나의 가슴 속에 있는 거니까요. 어느새 딱딱한 얼굴을 한 아저씨의 두 눈이 온몸을 꿰뚫는 듯했다. 그 오묘한 위압감에 온몸이 절로 굳어지는 것 같다. 봐서는 안 될 것이 있지요. 그걸 들켜버린 이상 참 곤란하게 되었군요. 느릿하게 걸어가 문제의 공책을 집어든 아저씨가 가볍게 앞뒤로 공책을 흔들며 말했다.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에 대해 궁금하지 않나요? 아저씨는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다시 한 발자국 내 앞으로 다가올 때 아저씨의 눈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사람과 같은 눈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안광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 누구야? 그건 내가 알고 있던 아저씨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시 몇 발자국 물러나며 조심스레 공책을 제자리에 둔 아저씨가 말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당신도 그렇습니다. 처음 의심을 갖고 내 뒤를 따라올 때부터 난 알았어요. 당신이 여기로 올 거라는 걸.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이라뇨? 아저씨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앞으로 죽음은 계속 뻗어나갈 겁니다. 난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다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공책을 펼쳐든 아저씨는 품 안에서 볼펜 하나를 꺼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결정했는지 볼펜을 움직였다. 순간 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저 공책에 적혀진 건 우리 아파트의 세대 호수라는 것을. 순간 붉은 안광을 뿜어내던 아저씨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낮은 웃음을 흘리며 나를 보는 아저씨.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다. 아저씨가 하는 행동은 해당 호수의 죽음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신, 뭐야?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이 공책을 받으시지요. 천천히 내게 다가와 공책을 내미는 아저씨를 거부할 힘이 내게 있을 이 만무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노트의 낯선 촉감과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감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좋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받아들었군요. 이처럼 거부감이 없는 인간은 처음입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나가도 좋아요. 다시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아저씨. 거기엔 놀랍게도 처음 내가 들어왔던 통로가 환한 빛을 내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죽는 건가요? 그건 당신 하기에 달렸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을 받는 순간 당신은 수많은 유혹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손짓으로 통로를 가리키며 웃고 있는 아저씨를 보니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왜 내게 이런 것을 주는 건지. 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건지. 말했잖아요. 당신은 세상에 가려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그 눈이라면 분명히 공책을 소유할 자격이 됩니다. 가세요 하고 나를 밀어내는 아저씨의 힘에 못 이겨. 통로로 발을 내딛는 순간 엄청나게 밝은 빛이 두 눈을 강타했다. 그 눈부심에 절로 눈을 감아야 했고 커다란 이명이 귀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3초 정도가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문제의 경비실 밖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손에 들려진 공책 한 권을 바라보았다. 꿈이라도 꾼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일단은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해맑은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인사를 하는 꼬마들이 있구나. 그래도 아이들은 오염되지 않아 다행이다. 아저씨, 같이 가요. 어느새 내 지척까지 따라오 아이들은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나이 20대의 아저씨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었다. 적당히 아이들을 뿌리치기 위해 손을 뻗으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항상 보이던 내 오른손의 모양이 조금 이상했다. 조금 시커멓게 변한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나 있었고 주글거리는 주름이 군데군데 가득해 보였다. 피부의 생기가 빠져버린다면 이런 모습일까? 손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아도 손 안에 그득한 세월의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을 뿌리치고 서둘러 경비실 내부로 돌아오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영락없는 5, 60대의 아저씨의 모습. 그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의 모습과 똑같았다. 설마 이 공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건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내 모습도 돌아오지 않을까? 서둘러 걸음을 옮겨 화장실 쪽으로 갔지만 예의 그 균열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럴 수는 없다. 손을 뻗어 이리저리 벽을 두드리지만 들리는 것은 두터운 벽의 소리뿐이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지나친 행동 때문인지 급격히 숨이 찬 이 빌어먹을 몸뚱이를 이끌고 경비실 내에 비치된 의자에 앉았다. 부모님에겐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아니, 애초에 이런 내 말을 믿어줄지가 의문이다.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에 난 공책을 펼쳤다. 수많은 숫자들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숫자들의 반 이상의 실금이 그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 중에는 우리 집에 해당하는 호수도 금이 쳐져 있는 상태였다. 불안해졌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정 테이프로 호수를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그러자 다른 호수들의 실금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부터 금이 그어진 것처럼 말끔하게 말이다. 공책을 덮고 다시 밖으로 나오니 아주 커다란 소음 소리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둘러 소리가 난 곳으로 걸음을 옮기니 높은 하이톤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울려 퍼졌다. 혼비백산하며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열심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 이젠 익숙하다는 듯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다. 어찌나 즐거운지 참을 수가 없었지만 인내심을 최대한 끌어내 입꼬리를 당기는 것으로 그쳐야 했다. 그리고 난 알 수 있었다. 왜 항상 경비 아저씨가 우리를 향해 웃음을 짓고 있었는지를. 아저씨는 사람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로 인해 생겨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즐겁고 유쾌했던 거였다. 지금 내 감정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타인의 고통을 쾌감으로 받아들이는 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하며 몸을 돌리는데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청년이 눈에 보였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올랐다. 잘하면 저 청년과 몸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리곤 본능적으로 다시 공책을 만지작거린다. 내 낌새를 느꼈는지 서서히 다가오는 청년. 나 역시 청년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나가 청년에게 말한다. 안녕하세요.